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들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출문제 한 문제와 리메이크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니까 선생님들 강의에 앞서서 반드시 문제를 푸신 뒤에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들 지금 이 강의 업로드되는 시기가 5월 또는 6월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꼭 5월달, 6월달에 들어야 되나요? 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수시로 이 강의를 들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모의고사는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임박했을 때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보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리가 실전에 부합하는 문제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 기출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때도 이 문제, 이 강의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원격 수업 시기 때 2021년도에 문제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교육부 있었으니까 그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원격 수업이 잘 돌아가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왜 차이가 나지? 라고 했을 때, 원격 수업이 잘 돌아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내 교사 간 뭔가 교사학습 공동체라든지 동료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교사들끼리 서로 단절되어 있거나 뭔가 그런 공동체적인 문화가 없는 그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원격 수업 노하우가 돌지 않다 보니까 원격 수업의 질이 조금은 격차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교육부가 인식하고 있었고 문제에도 이렇게 나왔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문제를 딱 뽑았을 때 우리가 2021학년도부터는 우리가 이 문제가 이론형에서 현장형으로 출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2022학년도에는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전을 했겠느냐? 오늘 문제를 풀어보신 선생님들도 알겠지만 뭐뭐와 함께 쓰세요. 뭐뭐 측면에서 쓰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즉 뭐냐면 문제에 이제 비로소 조건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번 22학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그 측면에서 답을 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난이도로 봤었을 때 보면 이론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았었어요. 물론 총평의 관점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다루지 않은 이론이 나왔었지만 우리 디과 캐리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재구성, 일반적인 설계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생소한 이론들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별로 보게 되면요. 소주제 1과 소주제 4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단순한 문제들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었고요. 소주제 2와 소주제 3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방안 이게 아니라 학생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학습 방안, 교수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거 내가 외운 거 쓰는 거 아닌데 뭐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다소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답안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내가 열심히 외운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게 암기한 것을 변형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바뀐 패러다임에 맞게 방안을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방안은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한 교사가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과정, 평가, 교수 전략, 교원 연수 우리 자주 많이 나오는 과방행평에서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서본결을 갖춰 보세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역시나 우리 가장 먼저 큰 주제를
초안지에다가 한번 잘 써보세요.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 진정도 시키고요. 과방, 행, 평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오늘도 메이저 영역에서 시험에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초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밑그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주제 써주시고 소주제별로 적당하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역시나 지문을 읽기보다는 배점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송교사가 나오나 봐요.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수직적 연계성, 일반적인 설계 원리와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직적 연계성이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송교사가 언급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지문을 열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예요. 이런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냥 의의가 아니라 학습자 측면에 의의를 써주면 되겠죠.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학습자 측면이니까 나는 인지적인 부분하고 정의적인 부분으로 써야지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단정 짓지 맙시다. 혹시 모르잖아요. 지문에서 정의적인 측면만 합시다, 인지적인 측면만 합시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형태로만 우리가 또 초안을 잡아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교육과정 재구성, 땡큐. 교육과정 재구성은 선생님들이 많이들 공부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다만 뭐냐. 역시나 답을 쓸 게 아니라 송교사가 계획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역시나 지문을 봐야 돼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숨어있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싸리 드러내는 조건이 있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을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송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입니다. 진단평가, 그냥 진단평가 쓰는 게 아니라 총평의 관점이에요. 총평의 관점이라는 거. 물론 공부하신 분들은 총평의 관점이 인지적인 부분과 정의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하는 거예요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뭔가가 나오나 본데 이거를 그냥 이것만 보고 땡큐다라고 하지 마시고 각각의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세요. 역시나 또 조건이 나오죠. 조건. 자, 총평의 관점에서도 조건. 이유와 함께 쓰세요도 조건. 지금 소주제 1과 소주제 2 모든 문제에서 조건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봤었을 때 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수직적 연계성에 의해 학습자 측면에서 써주면 될 것 같고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총평관에 따랐을 때 학생 진단 방안,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을 우리가 이유와 함께 쓰세요 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주제 3, 4로 보도록 할 텐데 송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두 가지예요. 그냥 뭔가 수업 방식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교수 전략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송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 자,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 1,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테크놀로지와 함께 쓰세요. 이 문제 굉장히 잘 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다 반영해야지만 정확하게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학교 중심 연수? 아마 이 당시에 보면요. 우리가 장학,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은 들어봤지만 학교 중심 연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기간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뭔지 알겠죠. 이거 그냥 학교에서 하는 연수예요. 근데 이런 것들 보고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문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요.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자, 저 같으면 학교 차원 지원 방안 이렇게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놔요. 하나는 인적인 지원, 하나는 물적인 지원. 물론 문제를 보다 보면 물적인 거, 인적인 거 추려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학교 내에서 하는 학교 중심 연수의 활성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가 문제를 배점을 읽고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이 정도로 우리가 초안에 대한 기본적인 밑그림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점,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4가지 문제를 분석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답을 써내려가면 되겠죠. 자, 그럼 질문을 봅시다. 자, 송 선생님, 제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교사가 특강을 했나 봐요. 선생님은 올해 우리 학교에 발령받아 오셨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선생님의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된다는 수직적 연계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수직적 연계성 내가 안 외웠어요. 물론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겠지만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문에 나와요. 수직적 연계성에 대해서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전에 배웠던 거하고 지금 요번에 배울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거래.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수직적 연계성이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 교사가 언급한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것을 연결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떠한 장점, 어떠한 효과를 줬느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 학기에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시는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과 내 재구성, 교과 간 재구성, 교과와 창의적 체험 간의 연계. 근데 지금 그거 쓰는 거 아니죠. 지문에 범위와 계열을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하나는 범위고 하나는 계열인 거예요. 문제에 이렇게 지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그것에 맞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없었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외우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걸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문의 내용들이 나오면 반드시 이것에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수직적 연계성, 이전에 배운 거하고 요번에 배울 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연결이 애들에게는 뭐가 좀 도움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인지, 정의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지하고 정의로 구분해 볼게요. 자, 예전에 배운 거하고 우리 새로 배울 것들 연결시켜주면 뭐가 좋아질까요? 머리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배운 거와 새로운 내용 간에 전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간의 전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겠죠. 지식 간 전이. 자,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지가 잘 돼요. 왜 파지가 잘 되느냐? 예전에 배운 것들을 상기시켜주거든요. 그러면서 복잡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거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이겔루스잖아요. 정교화 전략 중에 하나였었어요. 물론 간에도 얘기했고요. 메릴도 얘기했어요. 선수학습을 자극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파지를 촉진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답을 써줄 때는 이전에 배운 것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서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식의 파지를 용이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주는 의의, 장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정의적인 측면. 새롭게 배우는 것, 물론 신기성의 효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RCS 이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내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관련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뭔가 흥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즉 이거 보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전에 배운 거하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서 학습자의 흥미, 동기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 익숙한 것을 가르쳤을 때 아무래도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적 연계성의 의의를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제 두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범위고요. 하나는 계열이에요. 자, 범위가 뭐예요? 폭과 깊이잖아요. 어디까지 배울지와 관련한 것이고요. 계열은 순서와 관련된 거예요. 순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폭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순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범위와 관련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한다.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 포함, 뭐 보충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러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계열은 뭐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열을 이제 여러 가지 계열성으로 확보하는 전략으로서 좀 이따가 리메이크 문제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는 주로 뭐 사회 수요에 맞게 사회 수요 아니면 뭔가 사회 이슈에 맞게 순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사회과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게 우리가 하반기였어요. 하반기였는데 지금 우리 상반기에 뭐 있어요? 대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요번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강조되는 이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지만 아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선 나는 요번 학기에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면 딱 6월 첫째 주에 가르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열을 고려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답안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설계 원리 좀 보고 싶어요. 일반적 설계 원리.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제 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매년 시험에 진짜 매년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 일반적인 설계 원리예요. 자, 물론 일반적인 설계 원리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뭐 조직 원리다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조직 원리. 그래서 뭐 타일러식의 그런 원리들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설계 원리는 크게 수평적 조직 원리 그리고 수직적 조직 원리 그 다음에 수평적과 수직적이 모두 다 고려되는 총체적인 조직 원리가 있어요. 총체적 조직 원리. 자, 수평적 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범위와 통합으로 구분이 됩니다. 범위는 우리 뭐 스코프라고도 부르죠. 그러면서 폭과 깊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통합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용끼리의 연결, 내용 간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조직 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계속성과 계열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계속성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고요. 계열성은 순서와 관련된 거예요. 물론 타일러 같은 경우에 또는 우리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을 얘기했었던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계열성과 관련돼서 점점점 심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열성은 순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체적 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하나는 연계성, 하나는 균형이에요. 균형은 대립되는 가치 이런 것들, 인지, 정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연계는 다시 수직적 연계성과 수평적 연계성이 있어요. 수직적 연계성,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하고 요번에 배웠던 것들을 연결하는 건데 주로 학년 간의 이제 변화 또는 학교급 간의 변화 이런 데서 확보하는 것이고요. 자, 수평적인 연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근데 이제 수평적 연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총체적인 조직 원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적 조직 원리, 수직적 조직 원리가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 간 연결, 단순하게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요소 간의 연결이라고 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수준 간의 연계라는 거예요. 수준 간 연계. 단순하게 내용끼리만 연결시켜주는 거는 통합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교과, B교과가 이렇게 있는데 A교과에서 뭔가 다루는 내용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B교과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만 이렇게 짬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루는 내용의 수준과 여기서 다루는 내용의 수준,
여기서 다루는 수준과 여기서 다루는 수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매칭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용 요소 간의 연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내용끼리의 연결은 통합이고요. 수준끼리의 연결까지 포함하는 거를 수평적 연계성이다. 요렇게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6가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선생님들은 반드시 예시까지도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리메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한번 문제 봐야 되겠죠. A교사의 발표를 참고했을 때 역시나 A교사 발표가 뭔지 봐야 돼요. 교육 내용 조직 시에 계열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 계열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서죠. 순서네. 순서예요. 순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순서를 확보할 거냐, 어떻게 순서를 나눌 것이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 교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 2가지.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교육과정이네, 요소네, 고려사항이네 이러면 딱딱딱 뭐가 나오겠지만 우리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매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분석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단원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배우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순서와 관련된 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열성이라는 거, 순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과 전문가로서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내용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학습 내용의 순서를 바꿀 때 우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열성을 확보하는 방법. 사실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계열성 확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들 외우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와 관련한 거예요. 자,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쉬운 거, 나선형 방식이 있겠죠. 점점 심화시키는 그런 나선형의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연대기순으로 하죠. 연대기순. 자, 아니면 귀납법, 연역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런 명칭을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단순한 것에서 심화적인 거,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거, 아니면 구체적인 예시에서 일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순서와 관련한 이런 방법들, 조직 원리 같은 조직 방법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결국에는 이것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이잖아요.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학습 효과를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하겠지만 학습자 수준 고려해야 되겠죠. 학습자 특성. 그 다음에 학습의 효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고유 내용들, 교과의 고유 내용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성취 기준에 들어가 있죠. 성취 기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교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뭐냐? 하나는 학습자 특성이요. 하나는 교과의 성취 기준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하면 생각해야 되는 3대 요소 뭐예요? 교과, 사회, 학습자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요것들을 봤을 때 교과와 학습자 측면에서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회적인 거 내가 쓰면 되냐? 되죠. 말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의 인재상, 사회의 이슈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답안들을 봤을 때 계열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조직을 한다. 그 다음에 사건의 연대기적인 순서로 조직한다. 아까 그랬죠. 굳이 귀납법, 연역법, 나선형 계열화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제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열화를 위해서 교사가 고려해야 될 것들, 교과의 특성, 학습자의 수준인데 교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성취 기준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답에서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와서 소주제 2를 보도록 할게요. 자, 소주제 2에서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을 이유와 함께 쓰는 겁니다. 자, 질문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요. 제가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교육활동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학기 초에 진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나요?
이번 학기에서는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셨듯이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보자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총평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평이 뭐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쓰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총평, 총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것들을 유추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총평의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은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것들도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인지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지필평가하면 되죠. 지필진단평가. 정의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요? 상담하면 되죠. 상담. 물론 교육부에서는 관찰과 면담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급적이면 교육부 용어로 통일해 주세요. 그래서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정의적인 부분을 하고요. 인지적인 부분은 지필진단평가를 할 겁니다. 이거 인지적인 영역 지필진단평가도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 총평의 관점은 정의적인 부분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애들 간의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학기 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볼 것을 강조합니다. 학생 간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 이게 무슨 평가예요? 규준 참조 평가, 상대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 우리는 다양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절대 평가, 그러니까 준거 참조 평가가 있겠고,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되 이유와 함께 써주는 거죠. 자, 우리 준거 참조 평가 한번 해볼까요? 절대 평가라고 하는 준거 참조 평가 왜 해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준거 참조 평가 절대 평가예요.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표 도달도 확인. 그죠? 그 다음에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이런 거 왜 해요? 개별 맞춤형 성장을 알기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했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 참조 평가도 있어요. 네.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거예요. 개별 맞춤형 평가, 맞춤형 이해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 능력 참조 평가, 성장 참조 평가, 노력 참조 평가 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되 반드시 이유와 함께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두 가지를 쓰는데 다만 유의해야 될 게 뭐냐? 이거 평가 방식 물어본 거예요? 해석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해석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쓸 때 첫 번째 준거 참조 평가이다. 둘째 성장 참조 평가이다. 이게 아니라 첫째 학생들의 목표 도달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들의 성장, 예전의 성장 대비 현재의 성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 기준을 써주셔야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중심으로 써주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이유와 함께 작성이 돼줘야 돼요.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총평관에 따라서 학생들을 진단하는 방안,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준거 참조 평가에 따를 때 또는 성장 참조 평가에 따를 때 그래서 답을 써주시고 기준 써주시고 이유와 함께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우리 관점과 관련돼서 평가의 관점과 관련돼서 세 가지 기본적인 평가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의 교육 성과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무조건 내려고 하는 측정관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수치적 평가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주로 목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서열화를 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대평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부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평관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수치적인 거,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들도 평가를 합니다. 즉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들을 모두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서열화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주로 주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평가관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측정관, 총평관을 통해서 얻은 평가 결과 있잖아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자가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 가치 판단. 이것이 평가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측정관, 총평관, 평가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주제 3에서는 교수 전략 2가지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테크놀로지와 함께 쓰세요. 조건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해야 될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데 뒷과 캐리, 뒷과 캐리 문제가 나왔군요. 뒷과 캐리에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형에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송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2가지는 이 뒷과 캐리에서 말하는 교수 전략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좋은 전략을 찾아주시면 제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고등학교에 다니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원격 수업 시기에 고립감을 좀 느끼신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학생들의 고립감 해소에 좀 도움이 되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 학습 활동들의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수 전략, 뒷과 캐리에서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하는 교수 전략을 써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와, 이거 뭐 쓰는 거냐,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말이나 썼대요. 아무 말 썼는데 나중에 채점이 되다 보니까 또 그걸 맞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 말 대잔치해도 되는 거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아무 말이나 썼다고 해서 답이 되겠어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교수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뒷과 캐리, 그러니까 ISD 모형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수 설계 모형에서 말하는 교수 전략은 정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명칭적으로 우리가 외워주면 좀 더 좋겠지만 교수 전략, 일반적인 교수 설계에서 하는 교수 전략은 간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수업, 도입, 전개, 정리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돼요. 물론 교수 전 활동, 그건 준비 단계겠죠. 그다음에 정보 제시 활동, 학생들에 대한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명칭적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개발해야 되는 교수 전략은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뭐예요? 동기 유발하죠. 선수학습 제시해요. 선수학습 확인하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제시하죠. 이런 것들이고요. 전개 단계에서 하는 거 강의하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죠. 피드백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강의, 질문, 질의응답, 피드백. 그리고 정리 뭐예요? 오늘 배운 거 요약 정리하죠. 그 다음에 다음 차시 안내하고요. 후속 과제 제시하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뒷과 캐리라고 해서 되게 엄청나게 특별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수 활동들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해야 되는 교수 전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ISD 모형, 우리 이제 뒷과 캐리 모형, 아니면 에디 모형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교수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입과 전개와 정리로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립감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때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있고 그때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외로워요. 그게 바로 고립감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요? 거리 두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그 다음에 교실 내에서 막 이렇게 이격거리인가요? 그거 다 제가 만든 용어들이었었는데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답에다가 줌 이런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사교육 업체, 그러니까 사기업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답안에다 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실시간, 쌍방향, 소통 채널이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토의 토론 수업 할 수 있죠. 토의 토론 수업. 물론 협동학습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 또 하나. 요새 뭐 선생님들 뭐 많이 아시는 메타버스 교실이 있잖아요. 메타버스 교실 내에서 프로젝트 수업 할 수 있어요. 함께 협동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만들어 보거나 그 안에서 무엇을 꾸며보거나 그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립감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ISD 모형, 제가 이제 ISD 하면, 물론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ISD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ISD 모형은 일반적 교수 설계 모형을 통칭합니다. ISD 모형을 구체화한 게 에디 모형과 뒷각 캐리 모형이 있는 거예요. 자, ISD 모형의 기본적인 우리 가장 일반적인 절차가 뭐냐? 첫 번째, 분석이죠. 분석을 해요. 무엇을 분석을 하나요? 요구 분석을 하고요. 과제 분석을 해요. 우리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과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을 하죠. 환경 분석도 할 거예요.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 분석이 끝났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교수 설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되겠죠. 이거는 문서화와 관련한 거예요. 이 설계에 들어가는 거, 목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계획 이런 것들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수 방법, 매체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문서화하는 거예요. 문서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문서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죠. 개발. 이 개발은 뭐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쓰는 교과서 또는 교과서 보충자료, 해설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수업에 쓸 수 있는 것들, 보충자료나 해설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내 수업에 잘했구나, 못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과정을 거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분석, 설계, 개발, 평가로 이어지는 이게 일반적인 교수 설계 모형이고 ISD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ISD 모형을 구체화한 것이 에디 모형과 뒷과 캐리 모형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뒷과 캐리 모형이에요. 근데 뒷과 캐리 모형 보면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나와. 그럼 이거 다 외워줘야 되느냐? 자, 외우면 좋겠지만 교수 분석, 목표 확인, 학습자 분석 이게 분석이에요. ISD 모형에서 얘기하는 분석이고요. 성취 목표 진술, 준거 지향 검사 개발, 교수 전략 개발 이게 설계고요. 그 다음에 교수 프로그램 개발, 형성평가, 프로그램 수정은 개발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성평가는 학생들에 대한 형성평가,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평가를 의미하고요. 총괄평가가 이제 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분석, 설계, 개발, 평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하나 단계를 외우는 것은 조금은 벅찰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뭐 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방법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입하고 전개하고 정리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뒷과 캐리 모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주제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교 중심 연수의 종료가 나왔고요.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활용해 볼게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생님들 간에 활발한 정보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돼요. 이를 위해서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히 정보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있는 것을 학교 중심 연수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내가 학교 중심 연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정보 공유 그 이상이네. 뭔가 되게 노하우도 공유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중심 연수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이건 뭐가 있느냐? 실제적인 예시를 써줘도 좋아요. 뭐가 있냐면 우리 많이 하는 전학공 있죠. 전학공. 교사학습 공동체. 전학공, 교학공. 자, 왜 제가 교학공이라는 말을 쓰냐? 교육부에서 명칭을 작년부터 바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전학공, 교학공 동일한 말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전학공을 써주시면 되는데 전학공을 그냥 쓴다. 전학공은 학교 중심 연수예요? 아니면 그냥 조직이에요? 조직이죠. 따라서 답을 쓰실 때 전학공을 통한 주제 연수요.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조금 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 조금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교육부에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멘토, 멘티 교사 짝짓기 활동. 멘토, 멘티 교사를 통한 또 연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의 종류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지금 지문을 봤을 때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인적인 차원과 물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인 차원에서 지원 방안은 뭐냐? 쉬운 거부터 할까요? 물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시설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죠.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지원이 있어요. 시설과 물품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물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다만 우리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준다. 이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괜히 답에서 쓰지 마시고요. 시설이나 물품 지원 등 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자, 인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적인 지원 방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식 개선일 수 있어요. 인식 개선 또는 동기 유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우수 사례 제공이 있어요. 맞아요. 학교 중심 연수 해보세요 했는데 그게 뭔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수 사례 또는 매뉴얼 이런 것들 제공해주면 좋겠죠. 안내 자료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인식 개선이 될 수 있겠고 또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말 그대로 우리 동기 유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보상. 학교 중심 연수하면 보상해줄게. 보상과 연결해줄게. 물론 보상이 물적인 보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기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들 이렇게 인적인 것과 물적인 것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교사가 언급한 장학 방식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사례. A 교사가 장학 방식을 뭔가 언급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장학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2가지입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 함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교사 간 상호 협력하에 교육 활동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장학 방식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학 방식 뭐예요? 동료 장학이죠. 동료 장학. 그러면 동료 장학의 구체적인 사례를 2가지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료 장학의 구체적인 예시 뭐 있지? 멘토 멘티 교사 짝짓기, 교사학습 공동체. 교사학습 공동체도 동료 장학입니까? 네, 가능해요.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만약에 서로 간에 영상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수업을 보면서 코칭해주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동료 장학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학공이 됐든 멘토 멘티 교사 짝짓기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뭐라고요? 여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인적인 거, 물적인 걸로 두 가지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답을 보도록 할게요. A 교사는 블라블라 하면서 동료 장학을 언급하고 있는데 동료 장학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멘토-멘티 교사 짝짓기이다. 이러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좀 써주세요.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를 짝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경력 교사의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멘토-멘티 교사 짝짓기이다. 이것만 띡달랑 제시했다가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채점자가 알고 있는 게 좀 일치하면 바로바로 채점이 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이라도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교사학습 공동체요.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석쌤, 부장쌤을 중심으로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교학공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것이죠. 답안을 조금만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 교육학을 모르는 사람도 알기 쉽게 좀 친절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료 장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수 사례 제공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물적인 측면에서 뭔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주거나 영상 장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한다라고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답을 구성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오늘은 2022학년도 교육학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굉장히 문제 잘 구성한 거예요. 특히나 조건의 측면에서 너무나 잘 구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에 앞서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우리 일반적인 설계 원리, 우리 수평적 조직 원리, 수직적인 조직 원리, 총체적 조직 원리,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6개들이 있었고요. 이 6개와 관련한 예시들까지 선생님들이 반드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교육행정 파트에서 동료 장학 언제나 중요합니다. 다만 동료 장학이 있다, 없다, 장점 뭐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동료 장학의 구체적인 예시, 그 다음에 우리 교육행정 파트에서는 이러한 동료 장학이 됐든 뭐가 됐든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이 뭐냐? 인적인 것과 물적인 것으로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3학년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